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드디어 이혼을 하게 되어서 늘 듣기만 하다가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시댁이 워낙 상식 이하의 인간들이라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같이 욕을 해주실 것 같거든요. 제 이야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저희 부부가 만난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경북 예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시고 저는 대구에서 살고 있는 이모네 집에서 20살이 되었을 무렵부터 함께 지내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을 했고 20살 후반이 되었을 무렵에는 제 이름으로 된 카페를 운영할 정도로 대학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법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은 제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는데 언제나 오픈하는 시간에 와서 10시에 마감을 할 때까지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죠. 사실 카페에서 거의 12시간을 있으면서 음료 한 잔을 먹으면 엄청난 진상인데 저는 그 당시 대학교 인근에서 카페를 하다 보니 유독 공부를 하는 학생 손님이 많아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을 지켜보니 방학 주말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었고 학생은 아니고 이직이나 취업을 위한 공부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남편은 저에게 취업에 성공했다고 하며 정식으로 저에게 대시를 하였고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은 저보다 2살 어린 연하였습니다. 남편의 직장에 따라 대구 근교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저희는 주말에 종종 만나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30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 인사를 가기 전에는 걱정이 나름 많았습니다. 저는 남편보다 연상이었고 대학도 나오지 않은 게 내심 마음에 걸렸거든요. 반가워요. 우리 아들이 결혼을 다 한다고 하니 내가 너무 신기하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얼른 들어와서 앉아요. 음식 다 식어. 처음 보는 시모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시부도 인상이 조금 딱딱하기는 하지만 저에게 이런저런 말을 먼저 걸어주면서 살갑게 대해 주셨어요. 제 걱정과 달리 다정한 시댁의 모습에 저도 많이 안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식사가 끝이 나고 나서 시부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가서 그릇들을 설거지하기 시작했죠. 여느 집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 가정적인 시부의 모습에 저는 황급히 가서 제가 하겠다고 했지만 시모는 밥 얻어먹었으면 설거지는 센스 있게 하는 거지 하며 저를 데리고 거실로 가서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조금은 신세대 같은 느낌이 들었던 시댁은 결혼을 할 때 금전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말을 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알겠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신혼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일을 하면서 모아둔 돈을 주식으로 홀랑 날려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하나도는 아니고 묶여있어. 나는 우리 결혼자금 할 돈이니까 빨리 불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 그럼 일단 뺄 수 있는 돈이라도 빼둬. 놔두면 오를 거라느니 그런 말은 하지도 말고. 근데 이거 정말로 좀 있으면 회복 가능한 금액이야. 결혼 안 할 거야? 정신 차려. 남편의 돈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 결국 제가 모아둔 돈에 대출을 보태서 남편의 직장 인근으로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집 명의야 당연히 남편 돈이 들어가지 않았으니 제 명의로 해뒀고 남편의 주식을 다 팔아서 혼수를 했네요. 결혼 후 4년 정도는 정말 더 바랄 것 없이 좋고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결혼 후 바로 건강한 딸아이를 낳게 되었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1년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죠. 딸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제가 육아를 하다 보니 대구에 있는 카페를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저희 상권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오게 되면서 빚을 진 채로 폐업까지 하게 되었어요. 얘, 너 대구에 카페 폐업했다면서? 그걸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하니?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걱정이 많아서 전화가 왔더라. 안 그래도 나이 많은 며느리 돈 하나 보고 결혼까지 허락했는데 너 이러면 정말 곤란하다. 어머님, 그 가게 아니더라도 저희 지금처럼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지금 걱정을 안 하게 생겼니? 너 지금부터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거부터 얘기해봐라. 시몬은 다짜고짜 저를 시댁으로 불러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20살 때부터 가게를 폐업하는 날까지 늘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정리하고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해보라고 하시니 말문이 턱 막혔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더니 뒤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시부가 본인이 아는 사람이 공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을 해보래요. 저는 출산 이후 온몸의 관절도 아프고 공장 일은 이미 해봤기 때문에 지금의 나이에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시부는 보고 있던 신문을 제 머리로 집어던지고는 고함을 치셨습니다. 그럼 대학도 안 나온 너 같은 게 어디서 일을 할 수 있냐?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이나 펑펑 쓰면서 살겠다는 이야기야? 아버님, 이야기가 왜 그렇게 되나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해드린 게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가게나 잘했어야지. 이래서 여자는 밖에서 일을 하면 안 돼. 결국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편하게 살 생각만 하잖아? 애 안 낳았으면 내가 공장에서 일을 했겠냐? 이미 사장님이라고 목에 힘이 빳빳이 들어가서는 그렇다고 내가 애를 잘 낳았어? 다른 사람들은 잘도 낳는 아들도 못 낳고 계집애가 뭐냐? 아버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큰 소리를 치고 시댁에서 나왔지만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더라고요. 빚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선뜻 도전하지 못했고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좀 더 빨리 놨더라면 조금의 돈이라도 챙겨둘 수 있었을 텐데 미련으로 끝까지 붙잡고 있다 보니 결국 빚까지 졌고 남편이 시부모님께 이야기를 하겠다고 해서 돈을 받은 후 겨우 빚은 해결했고 그 이후 저는 시댁에서 노비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카페를 운영할 때만 하더라도 시댁에서는 제사 같은 건 다 허례허식이라던 시부모님은 조상들한테 우리가 잘 되게 빌어야 한다고 하면서 없앴던 제사까지 되살렸죠. 저는 제사가 있을 때면 혼자 시댁에 가서 전, 튀김, 나물 등등 온갖 음식을 시모의 감시 아래에서 해야 했습니다. 하나 다 끝냈으면 손 씻고 와서 하라고 했잖아. 너는 왜 돌머리같이 말을 못 알아먹어? 대학 안 나온 티 내는 거니? 네, 죄송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나만 쥐고 손 씻고 하나만 쥐고 손 씻고 해야 하는 거야. 지금 너한테 애군이 가득 껴 있으니까. 정말 지금 생각하면 무슨 사기 결혼이라도 당한 게 아닌가 싶다. 우리 아들이 왜 너처럼 나이 많고 멍청한 여자를 만나서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휴, 어머님, 곧 잘 될 테니 너무 염려 마세요. 정말 말이나 못하면 아주 너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내 시아버지가 와서 호통치기 전에 빨리빨리 움직여. 제가 아무리 잘해보려 해도 시댁의 미움털이 단단히 박혀 있었고 시부는 마치 저를 더러운 것을 보듯이 마주치기조차 싫어했죠. 이런 일들을 겪기 힘들었던 저는 남편에게 시부모님께 잘 설득이라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도 시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미울 수밖에 없대요. 참 외로워서 이혼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정말 애가 뭐라고 이혼만은 안 된다는 생각으로 억척스럽게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이후 저는 집에서 밤 깎기, 전단지 붙이기, 작은 부품 조립 등등 할 수 있는 부업은 다 찾아서 했고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떳떳해질 수 있는 거라곤 시댁에 돈을 갚는 것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남편에게 준 돈이라 빌려줬다고 하기도 그렇지만 저는 돈을 주고 나면 제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씩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50이라는 나이가 되었어요.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다 보니
그래도 제법 고정 수입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일을 마치고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의 식사를 챙기고 있었는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는 친정아빠의 전화였는데 친정엄마가 혼자 농기구를 정리하시다 크게 다치셨다고 하셨고 예천에는 큰 병원이 없어서 안동으로 이동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부모님의 식사 준비도 마치지 못한 채 안동으로 달려갔고 친정엄마는 결국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남편은 장례식장으로 바로 와서 제 곁을 지키고 있었고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친정아빠의 품에서 실신을 할 때까지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시댁 식구들도 조문을 받고 먼 길을 와주신 것에 감사하며 시부모님께 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내가 고생이 많구나. 내가 이렇게 이틀 밤이나 밤새 자리를 지켰으니 사돈도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오늘 밤에 집에 와서 내 시아비 생일상 좀 차리고 가렴. 여자가 이틀이나 빈소지켰으면 된 거지 더 있을 필요도 없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이 발인이에요. 그럼 내일 네 시아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니? 막말로 옛날 같았으면 결혼한 딸이 이렇게 장례 찾아오는 것도 시댁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다. 저는 그런 법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예. 목소리 좀 낮춰라. 그리고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먼저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저를 탁 내려놓고 두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저는 너무 허무해서 말도 안 나오기 시작했고 당연히 발인을 할 때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발인까지 모두 마치고 친정아빠가 부조금을 정리하시다가 저에게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말을 하며 조심스럽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너희 시댁이 지금 3만 원 낸 건 맞지? 그럴 리가. 봉투 섞인 거 아니야? 아니야. 무슨 착각이라도 하셨나? 내가 확인해보고 올 테니까 아빠는 다른 거 정리하고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시모는 제가 시부의 생일상을 차리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있는지 전화도 받지 않아서 제 돈으로 친정아빠의 계좌로 송금했어요. 그때는 저도 시댁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친정아빠에게 현금이 없어서 내 계좌로 보내두셨다네. 빈봉투 얘기 못해서 지갑에 있던 현금 우선 넣어둔 거래요. 신경 쓰지 마요. 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찾아간 시댁에서 들은 말은 정말 제가 피를 토해내며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죠. 어머님, 봉투에 3만 원밖에 없던데 잘못 넣으신 거죠? 왜? 돈이 너무 적다 이거니? 그러길래 내가 그날 저녁에 와서 생일상이라도 차렸으면 내가 더 챙겨주려고 했는데 안 온 내 탓이지. 아니, 어떻게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3만 원을 내세요?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어머, 3만 원은 돈도 아니다 이거니? 참나 어이가 없어서는.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 우리가 그 먼 안동까지 간 마음이. 제가 시모를 향해 바락바락 대들기 시작하자 방에서 쉬고 있던 시부는 문을 벌컥 열고 나와서는 망설임 없이 제 뺨을 철썩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리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쿵 하고 쓰러졌고 시부를 올려다보니 못 빼어먹은 티 내지 마라. 딱 한마디 하시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죠. 저는 시부가 아끼던 당금줄을 거실 바닥에 집어던지고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당장 시댁에 가서 잘못했다고 빌라고 했고 저는 그런 시댁을 둔 적이 없다고 하며 절대 안 가겠다고 버텼어요. 그리고 그 뒷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게 되었고 시댁에 갚으려 모아두었던 돈과 친정아빠의 돈을 보태 몇 달 뒤 친정아빠를 대표자로 농산물 유통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게 저희 친정아빠가 예천 토박이라서 그 주변에 다른 농부들과 친목이 있으셔서 다양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저는 인터넷으로 손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처음이 힘들었지 그 이후부터는 싼 가격에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사업이 정말 잘 되었습니다. 예천 카페를 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돈을 만지게 되었죠.
당연한 이야기 같겠지만 남편은 제가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저에게 잘해주기 시작했고 씀씀이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술만 먹으면 시댁에 사과를 하고 잘 지내보자며 이야기를 하던 것도 시부모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식으로 바뀌게 되었고, 사업을 시작하고 2년 만에 친정아빠의 차를 외제차로 바꿔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흐르는 뒤 시부가 급성 간암에 걸렸다는 소식과 동시에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남편은 시모와 부랴부랴 장례식장으로 갔고 저도 이 소식을 친정아빠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 당장 가야지. 어려울 때 지나치면 그거 사람 아니다. 오늘 일정은 내일로 미루고 빨리 가보자. 아빠, 근데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기억나? 알다마다. 그때 너희 시댁이 큰 도움이 되었잖니. 이번 기회에 우리도 마음을 전해야겠구나. 사실 그때 우리 시댁이 3만 원 낸 거 맞아. 나머지는 내가 낸 거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동안 사는 게 바빠서 중요한 걸 잊고 있었던 것 같아. 나 이대로는 절대로 못 넘어가. 당장 이혼해버릴 거야.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친정아빠에게 모두 이야기를 했고, 친정아빠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너한테 너무 무심했다 라고 하시며 본인의 가슴을 쥐어뜯으셨습니다. 그제야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불효인지 느끼게 되었고, 저희는 곧장 시부의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친정아빠와 저를 보더니 한 걸음에 달려나와 왜 이렇게 늦었냐며 타박을 했고, 친정아빠는 곧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 시모와 남편이 보는 앞에서 봉투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할 틈도 없이 부조금함에 넣고는 절도 하지 않은 채 밥을 드셨어요. 저희 친정아빠의 행동에 당황한 시모는 곧장 친정아빠의 곁으로 오셔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돈, 지금 저희 바깥 양반이 돌아가셨는데 3만 원 낸 거예요? 왜요? 안 사람은 3만 원이고 바깥 양반은 5만 원이라도 된답니까? 분명 제 아내가 돌아갔을 때 3만 원이 들어있었고 저도 그대로 돌려주는 것뿐이니 서운해 마세요. 아니, 좋은 차도 타고 다니시는데 사돈지간에 이건 예의가 아니시죠. 지금 저희 남편 물 먹이는 거예요? 뭐예요? 시모가 소리를 빽 지르는 동안 저는 가방에서 주섬주섬 이혼 서류를 꺼내 남편의 얼굴에 집어던져 버렸고, 그 순간 시모는 뒷머리를 잡고 아이고 아이고 하며 쓰러져서는 앓는 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장난치지 말라고 화를 냈고 저도 그 자리에서 딱 3만 원을 꺼내 시모와 남편을 향해 뿌렸습니다. 이건 내가 시아버지께 드리는 마지막 용돈. 돈 잘 벌어올 때만 며느리고 돈 못 벌면 너희 집 노비인 줄 알았지?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하,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왜? 나는 이러면 안 돼? 미친 당신 부모도 문제지만 그거 하나 중재 못하는 당신이 제일 나빠. 뭐? 우리 잘 지내고 있었잖아. 정신 좀 차려. 아빠 돌아가시자마자 집안 꼴이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 안 돌아가셨으면 바보같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아등바등 살았는지 까먹을 뻔했잖아. 나한테 무시하고 괴롭히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우리 엄마까지 무시했어. 당신들은. 앞으로 볼 일 없으니 이혼 서류에 도장 잘 찍어서 법원에서 봐. 그리고 그 순간 시모는 벌떡 일어나서 제 머리채를 잡으러 달려왔고, 친정아빠가 그런 시모를 밀쳐내면서 시모는 그대로 엉덩방아를 찢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남편은 저를 향해 지금 당장 이혼을 하자며 소리를 질렀고, 제 회사인 줄 아는 친정아빠의 회사까지 들먹이며 재산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재산 분할 신청할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 빚 갚으라 빌려준 돈도 당장 갚아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그 돈은 당신이 당신 부모한테 받아서 나 준 거잖아. 그리고 재산 분할? 지금 살고 있는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말하는 거야? 당신 주식으로 돈 홀랑 날려서 내가 내 돈 주고 산 집? 대출도 내가 다 갚은 그 집 말하는 거지? 당신은 당신 돈 벌어서 혼자 주식이나 하며 살았던 주제 지금 뭘 요구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네. 뭐? 그 이후로 내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산 것도 맞잖아. 그럼 재산 분할 해야지.
누가 뭐래? 하면 되잖아. 그거 집 얼마나 한다고. 근데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지 말라고. 나 당신 집에서 노비처럼 일했고 말도 안 되는 제사도 몇 번 동안이나 혼자 했어. 그리고 딸 낳은 게 내 잘못이야? 당신이 그럼 아들 낳게 잘해보지 그랬어? 딸 낳았다고 내가 욕먹을 때 당신은 뭐 했어? 내가 하다 당신 아버지한테 맡기까지 했다고. 혹시 그거 아니? 내가 그날 병원에 가서 진단서 떼둔 거 있는 거. 당신 아버지 손이 참 맵더라. 어머님 제가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없다고 그렇게 못마땅해 하셨죠? 그런데 이걸 어쩌나? 저희 아버지 회사가 올해로 연매출 100억을 드디어 달성했네요. 해외 수출도 생각 중인데 배 아프시죠? 제가 성견지명이 있는 게 이럴 줄 알고 회사며 차며 전부 친정아빠 명의로 했나 봐요. 저한테 털어갈 것도 없을 텐데 어쩌나 몰라? 제가 신이 나서 방방거리며 이야기를 하자 시몬은 주먹을 준 채로 부들부들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친정아빠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난 후 저희는 이혼을 위해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아직 시집도 못 갔으니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딸아이와 집을 나와버렸고 며칠이 지나 한 카페에서 시모와 남편을 만나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굽신거리며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서운했지. 미안하다. 사업하느라 바쁠 텐데 앞으로 내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일하러 다니는 건 어때? 내가 참 그때 어떻게 되었던 것 같아. 우리 가족이니까 서로 실수는 보듬어줘야 하지 않겠니? 제가요? 제가 왜요? 우와, 가족은 원래 실수를 보듬어주는 사이였나요? 처음 알았어요. 역시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게 맞네요. 어머님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태도가 바뀌시는 거 적응 안 돼요. 아버님 없으니까 그러시나 본데 어머님 아드님한테 따뜻한 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말에 시몬은 입을 삐죽거렸고 남편은 화를 억눌러 참는 듯한 목소리로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딸 시집가기 전에는 난 절대로 이혼 못해. 여자 혼자 키우는 애라고 소문나면 상대방 집에서도 얼마나 무시하겠어? 당신도 애 엄마니까 양보 좀 해봐. 우리 딸은 엄마 인생 좀 폼나게 살라고 하는데 아빠랑 할머니가 이렇게 앞길을 막네. 걔도 진심으로 하는 말은 아닐 거야. 그리고 애 시집 가기 전까지라도 기회를 줘. 우리가 정말 잘할게.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이번에 느낀 게 많아서 그래. 당신이 우리 집에 이렇게 잘해줬는데 우리가 그걸 미처 몰랐어. 몰랐어? 정말로 몰랐어? 그럼 이혼하고 같이 살면 되겠네. 우리 딸 결혼할 때도 부부인 척하면 되잖아. 우리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어때? 그건 아니지. 왜? 왜 아닌데? 같이 사는 것보다 법적인 가족이 그렇게 중요해? 아, 더 말하기도 입 아프네. 그냥 내가 우리 같이 살던지 포기할 테니까 깔끔하게 이혼하자. 어때? 집? 그 이상은 안 돼. 당신도 알잖아. 소송해봐야 당신 그 집도 못 받아내. 기운 빼기 싫으니 빨리 정리해. 결국 낡은 아파트 하나를 갖고 이혼을 한참 끝까지 속이 보이던 남편과 시모예요. 물론 이혼 전에 아이에게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뒀기 때문에 딸아이도 큰 충격 없이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동안 제 곁에서 가장 저를 잘 본 사람이 다름 아닌 제 딸이었으니까요. 이혼 후 딸아이와 둘이 지내면서 딸아이가 하고 싶다는 공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요즘이 참 좋기만 하네요. 사연을 보내면서 나중에 내용이 추가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남편과 딸아이의 대화를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천련을 끊을 수는 없기에 딸아이는 남편과 종종 연락을 하며 지내는 것 같았죠. 얼마 전 거실에서 쉬고 있는데 남편과 딸아이가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딸, 요즘 주식 열풍이라는데 엄마는 주식 같은 거 안 해? 엄마가 주식하면 쫓아낸다고 했으니까 안 할걸? 왜? 아빠가 이번에 주식을 해서 돈을 크게 잃었네.
혹시 엄마네 회사는 주식 상장 안 하는지 궁금해서.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봐. 엄마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 딸은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떨어져 사는 게 말이 돼? 할머니도 우리 딸 너무 보고 싶대. 아빠, 엄마랑 합칠 생각으로 나한테 연락하는 거면 연락하지 마. 같이 살 때는 나한테 관심도 없다가 왜 이래 정말? 아빠 회사도 잘린 거 들으면 엄마는 꼬시다고 할걸?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서 말 좀 잘해줘. 그래도 가족인데.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왜 뒷북이야. 이런 말 할 거면 끊어.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고 딸아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에서 통화 내용을 듣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 자식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 얼마나 사무치는지 아시죠? 한편으로는 딸아이가 남편에게 휘둘리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칼같이 끊어내는 모습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제가 주식을 안 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저희 남편에게는 도박만큼 무서운 게 주식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다음에 내용을 추가하게 된다면 주식에 미쳐 길바닥에 나앉게 된 남편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딸아이와 친정아빠 잘 챙기는 든든한 슈퍼어머니 될게요.